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12월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리는 밤이었죠. 그 빗속을 뚫고 달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 운전대를 잡은 장판석 기사의 거친 손등 위로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돈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재계의 거목, 민대감이 타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호랑이 같은 기세로 호통을 쳤을 그분이 그날따라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대감은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영안실 바닥으로 내몰린 그저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죠. 모두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등을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평생 남의 뒤통수만 보고 운전하던 늙은 기사 판석은 왜 핸들을 꺾어 사지로 들어갔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슴 시린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폐차 직전에 낡은 승합차와 함께한 두 아버지의 마지막 질주. 차가운 이성보다는 뜨거운 가슴이 먼저 반응했던 그날의 기록. 과연 판석은 민대감을 지키고 병상에 누운 어린 손자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요? 눈보라치는 7번 국도 위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앙상한 가로수 가지들이 눈보라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더군요. 올해로 운전밥 먹은 지 딱 40년이 된 장판석 기사는 오늘도 묵묵히 백미러를 닫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서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걸레질에 더 힘이 들어가네요. 뒷좌석에서는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민대감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혈압이 걱정될 정도로 거친 숨소리가 운전석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애비를 산송장 취급하겠다는 거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어. 회사 지분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대감은 거칠게 폴더폰을 닫아 던지듯 내려놓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판석은 백미러로 힐끔 대감의 눈치를 살폈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던 회장님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늙은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 쓸쓸한 옆모습이 왠지 남일 같지가 않더군요. 그때 판석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조심스럽게 꺼내 확인한 문자 메시지. 발신인은 대학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장우주 환자 수술비 미납 안내 금일까지 미납 시 퇴원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보호자분의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판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5살 배기 손자 우주.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던 날 판석은 맹세했었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노라고요. 하지만 당장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네요. 핸들을 쥔 판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판석이 깊은 한숨을 삼키는데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기사, 자네 무슨 걱정 있나? 오늘따라 운전이 거치네.
등짝이 축 처진 게 영 보기 안 좋아. 민대감의 예리한 지적에 판석은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죠. 돈 냄새와 사람 속내는 귀신같이 맞는 양반이라 속을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날이 추워서 길이 좀 미끄러운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판석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의 눈빛은 판석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은 저택 앞에 내려서며 판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요. 박 기사, 사람이 살다 보면 돈보다 급한 게 생기는 법이야.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네. 자네도 나도 말이야. 그것이 판석이 들은 회장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건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로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온통 5성그룹 뉴스로 떠들썩하더군요. 민대감이 지병 악화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들인 민정훈 부회장이 대신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죠. 뉴스 화면 속 민정훈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판석은 기사 대기실 TV 앞에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종이컵이 구겨질 정도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고함을 지르던 분이 갑자기 요양이라니요. 게다가 평소 아들을 그토록 불신하던 분이 경영권을 넘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있어. 분명히 사단이 난 거야. 판석은 답답한 마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잃은 검은 세단만이 덩그러니 어둠 속에 서 있더군요. 판석은 습관처럼 차 문을 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내부를 닫기 시작했죠. 회장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 늘 준비해 두는 게 기사의 도리니까요. 가죽 시트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인 차 안은 주인의 부재로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손이 조수석 시트 밑 깊숙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걸리네요. 힘을 주어 꺼내보니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건 대감님 비상용 전화기인데 이걸 왜 여기에? 판석의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시면서도 이 낡은 전화기만큼은 꼭 양복 안주머니에 챙기셨거든요. 돌아가신 사모님 사진이 들어있다며 보물처럼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나갈 때 급하게 숨겨둔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판석이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아 화면이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더군요. 전원이 켜지자마자 띠링 하고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최비서 민대감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정훈 부회장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비밀 장소로 피하셔야 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본 판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전화기가 여기 떨어져 있다는 건 회장님이
이 문자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은? 판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의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물기 젖은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접니다. 장판석 기사입니다. 전화기가 차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장 기사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사님, 제발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판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평범했던 늙은 운전기사의 하루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화는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판석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최 비서의 말에 따르면 회장님은 지금 아들에게 납치되어 어딘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최 비서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장악한 건 바로 아들 민정훈 부회장. 돈과 권력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민대감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판석은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환자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죠. 온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작은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돌리네요. 창백한 얼굴에 드러난 핏줄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왔어? 나 오늘 주사 안 울고 맞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판석의 투박한 손을 잡는 우주. 아이의 체온이 너무나 뜨거워서 판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이 작은 생명이 병원 밖으로 내몰릴 판이었으니까요. 판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우주 장하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병실을 나온 판석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나만 눈 감으면 된다.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이 직장마저 잃으면 우주는 어떡하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구한단 말인가? 현실적인 두려움이 판석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판석은 집에 돌아와 민대감의 폴더폰을 장롱 깊숙한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비겁해지기로 결심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날 밤 판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원망 섞인 눈이 아니라 너무나 슬픈 눈으로 판석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운전석 문을 열어주고는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판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판석의 가슴 속에서는 양심이라는 놈이 북을 치듯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어 폴더폰을 챙기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핸들은 그곳을 향해 꺾여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서울의 밤 공기는 살을 벨듯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거리는 삼청공원 벤치. 판석은 최 비서와 약속한 장소에서 입김을 호호 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함정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장 기사님? 어둠 속에서 중년 여성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 민대감의 그림자처럼 지내던 옛 비서이자 금고직이 최 여사였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나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여사는 판석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판석이 얼른 부축하자 그녀는 판석의 거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그녀의 손은 공포와 추위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강원도 7번 국도 끝 산속에 있는 태산 리조트 폐건물이에요. 아들놈이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 그곳 냉동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태산 리조트라면 10년 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곳이었죠. 그 춥고 외진 곳에 90이 다 된 노인을 가뒀다니. 판석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판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현금 5천만 원입니다. 회장님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게 맡겨두신 비상금이에요. 기사님 손자 수술비 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회장님 좀 살려주세요. 묵직한 봉투를 내려다보며 판석은 침묵했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주를 수술대에 올릴 수 있었죠. 돈이 없어 아들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손이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그 봉투를 슬며시 최 여사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죠. 여사님, 저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흥정하는 거 저 장판석이는 안 합니다. 판석의 단호한 말에 최 여사의 눈이 커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판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차키를 꺼내 허공에 던졌다 받았습니다. 40년 무사고 운전수의 낡은 자존심이 엔진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거예요. 회장님 무사히 모시고 나오면 그때 당당하게 청구하겠습니다. 야간 할증에 시외 장거리 요금 그리고 대기료까지 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돈은 그때 주십시오. 판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낡은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힘차게 울려 퍼졌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7번 국도는 말 그대로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폭설 경보가 내려진 도로는 온통 얼어붙어 차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판석은 달랐습니다. 눈길 운전만 수십 년, 타이어와 노면이 하나가 된 듯 판석의 낡은 세단은 미끄러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끈질기게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주인의 고집을 닮은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도착한 태산 리조트 폐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입구에는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2대나 지키고 서 있더군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뜩이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판석은 차를 숲속 눈 구덩이에 숨기고 트렁크에서 낡은 공구 가방과 소주 한 병을 챙겼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소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전직 택시기사의 눈썰미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드나들던 개구멍을 찾아냈죠. 무릎까지 쌓인 눈밭을 기어가는데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안경을 가렸죠.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가. 집에서 따뜻한 전기장판에 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투덜거리면서도 판석의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하 냉동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판석은 숨을 죽이고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묶인 채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민대감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환자복은 너무나 얇았고 난방 하나 없는 시멘트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판석이 쇠지렛대로 창문을 깨고 뛰어들자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민대감이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자네가 여길 어떻게? 박 기사, 나 데리러 온 건가? 꿈인가? 민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어서 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판석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굳은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죠. 자신의 두툼한 점퍼를 벗어 민대감의 어깨에 덮어주며 소리쳤습니다. 꿈 아닙니다. 접니다. 장판석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집에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판석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민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밖에서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놈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쇠파이프를 든 용역 깡패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놈들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났죠. 판석은 본능적으로 민대감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60대 노인과 30대 건장한 사내 셋.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석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놈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판석은 낡은 공구 가방을 들어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판석의 팔뚝에 전기가 오듯 통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딜 감히 어르신 몸에 손을 대. 판석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놈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유도 기술이고 뭐고 그저 늙은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빨로 놈의 팔을 물어뜯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시간을 끌었죠. 당황한 깡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판석은 소화기를 집어들고 바닥에 뿌렸습니다. 치!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며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어서 가십시오. 뛰세요.
판석은 민대감을 들쳐업다시피 부축해 비상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치는 주차장까지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폐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추면 둘 다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판석은 민대감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끼리릭 끼리릭 부르릉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뒤이어 깡패들의 검은 SUV 차량들이 라이트를 번쩍이며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상대방 차들은 최신형 사륜 구동이라 눈길에서도 거침없이 속도를 냈습니다. 반면 판석의 차는 낡은 전륜 구동, 직선주로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죠. 쾅! 뒤에서 들이받는 충격에 판석의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민대감이 신음소리를 내며 앞 좌석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꽉 잡으시고 조심하십시오. 혀 깨무십니다. SUV 한 대가 옆구리를 들이받으려고 무섭게 돌진해 오더군요. 판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서울 시내 골목골목을 누비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판석은 핸들을 꺾는 대신 기어를 낮추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당겼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차가 팽이처럼 빙글 돌며 뒤따라오던 깡패차의 범퍼를 측면으로 가격했습니다. 일명 뒤치기 기술이었죠. 예상치 못한 반격에 중심을 잃은 SUV는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눈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운전은 차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이놈들아. 판석은 백미러를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렸지만 닦을 새도 없었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꼬박 5시간을 달려 판석은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차는 흙투성이가 되고 범퍼는 너덜거렸지만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무사히 서울 변두리에 도착했죠.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민대감의 대저택은 이미 아들놈이 장악했을 테고 병원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결국 판석이 핸들을 꺾은 곳은 자신의 집, 산동네 옥탑방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차를 세우자 민대감은 낯선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 평생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았던 회장님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딴 세상이나 다름없었겠죠. 누추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묵으셔야겠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는 생각 못할 겁니다. 판석이 민대감을 부축해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덜덜거리는 낡은 냉장고, 그리고 한기가 도는 방바닥. 민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쭈뼛거리다가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판석은 서둘러 가스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좁은 방을 채웠죠. 찌그러진 양은 냄비째 밥상 위에 올려놓고 김치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판석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린 게 없어서 욕이라도 좀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대감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국물부터 후루룩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뜨거운 면발을 호호 불어가며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말이죠. 바닥까지 싹 비운 민대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습니다. 꺽 맛있구만. 평생 호텔 요리 사내진미 다 먹어봤지만 이깟 라면 한 그릇이 제일 맛있어. 민대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허탈함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의 온기에 대한 그리움을 판석은 알 것 같았죠. 그때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민대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판석의 손자, 우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주인가? 눈매가 자네를 쏙 빼닮았구만. 근데 애비는 어디 가고 아이가 왜 병원복을 입고 있어? 판석은 가슴이 아려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5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아비는 먼저 갔습니다. 저 아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요. 판석의 덤덤한 고백에 민대감의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오느라 저 어린 손자를 두고 돈도 마다하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민대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 자식 놈은 나를 죽이려는데 남인 자네는 손주까지 뒤로하고 나를 살렸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천하의 독불장군 민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양은 냄비 뚜껑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단칸방에서 두 늙은 아버지는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말없이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석은 습관처럼 TV를 켰다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뉴스 화면 가득 자신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박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특수강도 납치 용의자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말이죠. 속보입니다. 5성그룹 민태석 회장 납치 용의자, 전직 운전기사 장판석 씨, 공개 수배. 경찰은 장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민 회장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판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졸지의 돈 때문에 회장을 납치한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판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납치범이라니. 옆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민대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마저 느껴졌죠. 아들놈이 아예 판을 짜고 자신과 판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로 취급받을 테니까요.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민대감은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판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 내 눈을 보게. 사실 나 치매 아니네. 정신 아주 멀쩡해. 판석은 귀를 의심하며 민대감을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깜빡깜빡하고 횡설수설하던 게 다 연기였다니요? 민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정훈이 놈이 내 약에 수면제를 타는 걸 눈치챘지. 그래서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내며 미친 척 연기를 했어.
놈의 진짜 속셈이 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설마 아버지를 납치해 냉동 창고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죠. 민대감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내일 오전 10시야. 놈이 회장 취임을 선언하는 바로 그 시간이지. 내 발로 걸어 나가야겠어. 내가 직접 가서 놈의 가면을 벗길 거야. 자네, 나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겠나? 판석은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가는 심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봅시다. 결전의 날을 앞둔 밤,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면 모든 게 결정납니다. 두 사람은 민대감의 성북동 별장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죠. 회사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곳 서재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민정훈이 아직 찾지 못한 민대감만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판석은 옥탑방 빨랫줄에 걸려있던 검은색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이네요. 별장 주변에는 이미 사설 경비원들이 쫙 깔려 있었지만 판석에게는 제 집 마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사 생활 10년 동안 회장님 심부름으로 수도 없이 드나들던 정원사들만 아는 개구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쉿, 회장님. 발소리 죽이셔야 합니다. 담벼락 아래 덤불을 헤치고 두 노인은 끙끙대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가는 민대감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지만 그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아니 아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도끼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죠. 간신히 서재에 도착한 민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그림액자 뒤에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릭 찰칵. 묵직한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들과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서류보다 먼저 5만원권 다발을 몽땅 꺼내 판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밖에. 어서 챙겨. 이거면 자네 손주 녀석 수술하고 자네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주게. 돈다발을 보는 판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장 저 돈만 있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우주를 최고급 병실로 옮길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돈이 없어 서러웠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민대감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공원에서 최 비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저 오늘 운행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리고 그때 정당하게 요금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거절한 마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판석의 고집에 민대감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 늙고 가난한 기사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민대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돈다발 대신 아들의 비리 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USB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그리고 판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친구. 회장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친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낡은 차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판석은 새벽부터 일어나 구두약을 찾았습니다. 다 달아빠지고 흙투성이가 된 민대감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쓱싹쓱싹 구두 닦는 소리가 적막한 옥탑방을 경건하게 울렸습니다.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구두를 민대감의 발에 신겨드리며 판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전장에 나가시는데 신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민대감은 말끔해진 구두를 내려다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밤새 쭈글쭈글해진 양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왕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죠. 가자, 박 기사. 가서 내 자리를 되찾아야지. 그리고 자네 누명도 벗겨주겠네. 두 사람은 판석의 낡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판석은 핸들을 두드리며 자신의 에마에게 속삭였어요. 오늘만 버텨다오. 주인 잘못 만나 고생 많았다. 이게 마지막 운행이다. 5성그룹 본사 앞은 이미 주주총회 참석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민정훈 부회장이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하게 감시 중이더군요.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저 철통 같은 방어막을 뚫어야만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판석은 기어를 1단으로 넣고 엑셀을 바닥 끝까지 꾹 밟았습니다. 부르릉, 쾅.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포효하기 시작했죠. 꽉 잡으십시오. 브레이크 없습니다. 판석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막아섰지만 성난 황소처럼 달려드는 차를 막을 수는 없었죠. 화당탕? 굉음과 함께 바리케이드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습니다. 차 앞 범퍼가 박살나고 보닛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판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지만 핸들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죠. 이 차에는 대한민국 회장님이 타고 있다. 비켜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본사 로비 유리문 앞까지 단숨에 치고 들어온 세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뒷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지요. 그곳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온 사람은 죽었다던 민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취임 연설을 준비하며 거짓 눈물을 훔치던 민정훈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마이크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살아있었어? 민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또각또각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피 묻은 점퍼 차림의 판석이 호위무사처럼 묵묵히 따르고 있었고요. 민대감은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넓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못난 놈! 애비를 죽여서 얻는 자리가 그리 탐나더냐? 내 놈이 정령 사람의 새끼냐? 민대감의 호통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석이 준비해온 USB를 방송실에 넘기자 대형 스크린에 민정훈의 비자금 내역과 아버지를 처리하라는 패륜 모의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궁지에 몰린 민정훈이 갑자기 단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상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다 같이 죽자. 광기에 휩싸인 그가 상패를 높이 쳐들고 민대감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찰나 판석이 몸을 날렸습니다.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라. 판석은 팔을 들어 상패를 막아내고 그대로 민정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판석의 팔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놈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지만 늙은 기사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놈을 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식놈의 광기를 막아낸 것은 힘이 아니라 목숨을 건 깡다구였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정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민대감은 응급처치를 받는 판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죠. 판석이 별장에서 거절했던 그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자네, 내 돈은 안 받겠다고 했지? 그래서 준비했네. 이건 돈이 아니야. 판석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판석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죽었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재수사 요청서와 진범의 자백이 담긴 탄원서였습니다. 자네 아들 죄 없네. 뺑소니범 아니야. 내가 자네를 처음 고용할 때 뒷조사를 다 했었거든. 그때 이미 알고 있었네. 진작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네.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명예 회복시켜주겠네. 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천만금보다 더 간절했던 아들의 무죄. 평생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준 민대감의 깊은 마음에 판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민정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민대감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고 미련 없이 은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원도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 평상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네요. 건강을 되찾아 볼이 통통해진 우주가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어이, 장 이사장 막걸리 맛 좋다. 내일 날씨도 좋은데 낚시나 갈까? 민대감이 판석을 이사장이라고 부르며 롱을 던집니다. 민대감은 약속대로 판석의 아들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고 판석에게 명예 이사장직을 맡겼거든요. 물론 실무는 전문가들이 하지만 판석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판석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사장이고 뭐고 저는 그냥 핸들 잡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내일 7번 국도 타고 바다나 보러 가시죠. 제가 끝내주는 매운탕집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운전은 무슨...
내가 할 거야. 자네 허리도 안 좋은데 이제 내 차 조수석에 앉아. 내가 모실 테니까. 두 노인은 서로 운전대를 잡겠다며 아이처럼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푸른 바다로 멀리 퍼져나갔죠. 돈으로 맺어진 차가운 갑과 을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친구. 인생이라는 긴 여정 끝에서 만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번 국도의 기적은 그렇게 두 남자의 가슴 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판석이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판석은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편안한 길, 왼쪽으로 가면 험난하지만 옳은 길.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남을 위해 손을 내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판석이 보여준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을 기적처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길을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조수석에 앉은 소중한 사람을, 혹은 백미러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옆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있으니까요. 오늘 장판석 기사와 민대감의 뜨거운 우정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 맑은 햇살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